우리가 보통 미중 패권 경쟁을 얘기할 때 G2, 그러니까 두 초강대국의 대결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오늘 살펴볼 분석은요, 이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대등한 라이벌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건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. 아니,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성장한 중국을 왜 동등한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까요? 이게 단순히 뭐 경제 규모나 군사력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딱 짚어주고 있어요. 첫째, 기술에 보이지 않는 벽. 둘째, 지정학적 아킬레스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했던 강자의 귀환. 이 세 가지 축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미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바로 기술입니다. 눈에 보이는 무슨 공장이나 빌딩 이런 게 아니고요. 보이지 않는 기술의 벽이 중국의 발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서 정말 재밌는 구도가 나오는데요. 바로 문지기와 추격자라는 개념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핵심 원천 기술의 생태계를 꽉 쥐고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추격자 신세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격차를 좁히는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그 갭이 더 벌어지고 있다. 이런 분석인 겁니다. 그러면 그 기술의 벽,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급소, 병목 지점은 대체 어디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EUV, 극자외선 노광 장비. 이게 뭐냐면요.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는 더 작은 회로를 반도체 웨이퍼에 새기는 장비예요. 이게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는 아예 못 만든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마디로 심장 같은 존재죠. 자,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. 중국은 이 장비에 대한 접근이 그냥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.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가 이걸 독점으로 만드는데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단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. 이게 바로 중국이 최첨단 AI 칩을 스스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. 근데 이 기술 격차가 하드웨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AI 분야를 한번 보세요. 중국의 안면인식 같은 응용 AI에서는 막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, 그러니까 AI의 근본이 되는 기술은 여전히 미국의 오픈 AI나 구글이 꽉 잡고 있잖아요. 게다가 자유로운 생각을 막는 검열 환경은 창의적인 혁신의 가능성을 결국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기술의 벽을 넘어서 이번에는 지정학,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문제인데요. 중국의 가장 아픈 발뒤꿈치, 그 아킬레스건은 과연 어디일까요? 와, 이 숫자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. 90% 이상입니다. 이게 바로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. 이건 뭐 사실상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이 대만에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. 그리고 이 심장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이 꽉 쥐고 있는 거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.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침공한다면 그건 피로스의 승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. 상처뿐인 승리라는 뜻이죠.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중국이 가장 탐내는 목표물, 바로 그 TSMC의 반도체 공장들이 파괴될 게 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자기 손으로 파괴해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이 제1열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일본, 대만, 필리핀으로 쭉 이어지는 이 섬 라인 말인데요. 중국 입장에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거대한 벽으로 꽉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결국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부르는 대만 문제가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해양 진출을 가로막는 지정학적인 족쇄가 되어버린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.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. 미중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. 바로 일본의 귀환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예전에 일본은 어땠나요? 그냥 미군 기지 빌려주는 좀 수동적인 동맹국에 가까웠죠. 근데 지금 일본은요,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. 독자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버리면서 미국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변신한 거죠. 이건 중국에게 정말 엄청난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오는 말이
바로 샌드위치 신세라는 건데요. 이거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. 이제 중국은 앞에서 달려가는 미국을 쫓아가야 하는데 등 뒤에서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부활한 일본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이유 기억나시죠? 기술, 지정학, 그리고 일본의 부상. 이걸 다 종합해보면요.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혹시 피크 차이나, 그러니까 중국의 정점이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그런 주장을 들어보셨나요?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결론은요. 굉장히 단호합니다.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제 불가능하거나 설령 가능하더라도 아주 심각하게 지연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이유들이 바로 이 결론을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근거들이죠. 그리고 이런 현상들 밑바탕에는 더 근본적인,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.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붕괴 문제, 부동산 거품이랑 지방정부 부채 문제,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진짜 내 편, 진정한 동맹이 없다는 점, 이런 내부 문제들이 중국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두가 곧 올 거라고 예견했던 그 중국의 시대는 어쩌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 정점을 찍고 저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미중 관계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렸으면 좋겠네요.